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를 해도 이게 만약 망가졌을 때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엘비 토플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뭐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10분 후에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근데 10년 후를 보게 되면은 이건 결국에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10분 후를 꾹 참고 10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드렁큰 밀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8개월 뒤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18개월 뒤까지도 한번 바라보고 투자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런 노이즈들, 조정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우리가 막상 보게 되면은 올해 3, 4월 달에 그런 엄청난 큰 조정, 사실 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있던 조정은 뭐 시장이 5%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빅테크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3, 4월 달 폭락했던 거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볼 때 엔비디아가 180불을 이제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개장 안 했지만 아마 제 기억에 3, 4월 달에 80불 때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이 되십니까?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8월달 아니죠? 맞죠. 8월달, 9월달, 아니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번 가을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빠져봤자 뭐 160불 대, 170불 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난 조정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조정 때 못 견디죠. 결국은 볼 때는 마인드 컨트롤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그 실적은 내년에도 좋을 거고 내후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헤게모니를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몇 프로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 끝난 건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라면 진짜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가격 따라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주식의 이제 그 근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익 베이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계속해서 상승한 기업들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죠. 그게 아니라 매일 나오는 그 움직이는 주가만 보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그르치고 다 쏟아놓고, 그게 또 저점이 돼서 팔고 나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뭐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은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돈을 잘 버는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뭐 견실한 기업들, 뭐 벅셔서웨이 갖고 있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 기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좋은 우량주예요, 우량주.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은 늘어나고 실패할 확률은 적어진다.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들은 장기 투자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한 3,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 봤는데, 개인 투자들의 50%가 대부분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단타를 한 거예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특히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레버리지 상품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트레이더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 차트 같은 거 보아가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라는 거는 잘 안 맞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레버리지라든가 ETF라든가 알고리즘 펀드들이 이제 대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개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이 상황에서는 차트라는 게 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이평선 이런 것들 그냥 깨집니다. 그리고 일부 퀀트 펀드들은 그런 깨진 거를 노리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추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차트라는 거는 그냥 올라갈 때는 잘 맞아요. 올라갈 때는 가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저도 이제 23년 했지만 진짜 차트는 믿을 게 못한다. 가장 결정적일 때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차트라는 건 굉장히 사후적인 거예요. 사후적인 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만약 그런 줄긋기로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떼돈 버는 거죠. 차트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익을 봐가면서, 이익의 상승분을 봐가면서 투자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차트 보면 사지 마라. 그리고 뭐 풍문,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 실적들 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공정위 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주가 가격의 시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동이 돼가지고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팔아서 현금 맞는 다음에 저점에서 산다,
이런 전략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요즘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는 게 진짜 오버슈팅이 너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닌 상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인 고점에서의 매도라는 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점에서의 매수도 쉽지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라는 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엇박자를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에 되게 쉽게 놀아나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그 진짜 공포 조장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공포 조장을 하려 되면서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매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점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제가 볼 때는 이 저점 단기 저점은 개인들이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못 버텨서 물론 이제 기관들도 로스컷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바닥을 만드는데 조금 일조를 하긴 하지만 개인들은 그 멘탈이 털려가지고 물량을 뺏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멕시코 있을 때 한 3년, 2년 전, 3년 전, 2년 전이구나. 2년도 더 됐죠. 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지점에 10년 있고 그 본사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객들의 그 계좌를 봐요. 하루에도 10명 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에 대한 상담을 하잖아. 그럼 계좌 보면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얼마나 처참하게 깨져 있겠어요. 10년 동안 그런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은 대부분 이제 처참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고, 풍문으로 들어서 사고, 옆집 아저씨 뭐 이야기 듣고 사고, 뭐 너만 아는지 정보야. 옛날엔 또 찌라시 같은 것도 막 돌고 막 이랬었으니까, 미쓰리 같은 걸로.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계좌만 보시잖아요. 워낙 주식이라는 게 프라이빗한 영역이고, 와이프의 계좌도 알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옆집이가 주식을 하긴 하는데, 어느 규모로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가끔 그 낮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들은 적 있었거든요. 식탁에서. 그래서 주식을 하고 있긴 하구나 이런 걸 이제 인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옆집에도 저의 주식 규모를 모르고 어떤 포트가 있는지는 어린해서 알죠.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마존도 얘기했었고 보드컴도 얘기했었고 또 구글도 얘기했었고 이번에 깨먹은 두 종목도 이미 영상에 다 얘기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마소도 얘기했었고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고 다만 주식을 들어간 시점이 조금 여러분들하고는 대부분 다르다. 폭락 때 들어갔다는 게 좀 다르긴 하죠. 약간 워렌 버핏하고 비슷하게 좀 들어간 측면이 있죠. 시장이 다 폭락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이번에 구글도 그쵸. 이번에 구글도 복수했으니까 들어갔다고 하는데 참 이런 우연이 또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개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 또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약간 DNA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차별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기질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 단톡방 멤버십분한테 얘기하거든요. 사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기질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건 진짜 인간 승리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사서 잘 버티고 신중하고 잘 버티시는 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는 타고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직장인일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돈 엄청나게 이미 많이 번 분일 수도 있고 금수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금수저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긴 한데 뭔가 이제 인내하고 버티고 좀 큰 그림을 보는데 조금 약간 좀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쪽에 능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거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타고나는 거죠. 타고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 또 집에서 계속 교육을 받잖아.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넌지시 식탁에서도 듣고 차 운전하면서 앞자리 뒷자리에서 듣고 카시트에서도 듣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 교육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질, 타고난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예전에 제가 정몽준 명예회장 이분이 어떤 책에 선물했었던 게 있는데 경영자는 타고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왜냐면 아무나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캐파라고 해야 되나? 그 그릇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수많은 사장님들, 회장님들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일했던 지점이 서초동, 청담동, 도곡동 타워팰리스 뭐 이런데 제일 부자,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부자 분들이 계신 분들 그 중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보니까 1470원 다시 돌파를 했는데 SBS에서 이런 문구를 올렸더라고요. 뉴스에서 환율 붕괴 오적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외 투자 FDI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미국에다 계속 공장 짓잖아요. 또 해외에다가도 짓고 근데 그게 다 달러가 나가는 수요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 붕괴가 지금 환율 붕괴했다는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1,500원대를 이제 바라본 상황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 사실 이거는 해외 투자는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근래 들어서 좀 규모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00조 넘는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해외에다가 미국에다 특히. 이것도 상당히 이제 환율을 1,500원까지 밀려갔는데 상당히 이 얘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걸 아실 거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그 해외 현지에서 번 돈을 국내에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달러 예금으로 예치하는 거예요.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흑자가 나면은 그게 이제 원화로 환전이 되면서 환율을 낮추는, 달러원 환율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삥을 뜯었죠. 여러 가지로 볼 때. 3,500불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많은. 사실은 이제 이 규모로 볼 때는 가장 큰 게 기업들의 이제 해외 투자. 근데 이거는 이제 누적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근래 들어서 가장 유출, 그 해외, 특히 미국으로 자금 유출된 거는 어느 부분이 상당히 컸냐면 제가 볼 때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큰 게 사실이에요. 서학개미들이 거의 매주마다 거의 수천억 원 정도가 계속해서 돈이 나왔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확 1,400원대 중반부터 올라가서 이제 거의 고착화돼서 1,500원대를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세기를 받는 게 바로 이제 그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삥 뜯어간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상당히 크고,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 가장 크다고 봅니다. SBS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누적된 걸 말하는 거고, 근래 1,400원대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크죠. 관세 전쟁 그 협정을 하면서 3,500불 얘기 나왔던 게 뭐 여름쯤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환율이 다시 이제 1,300원, 1,300원 중반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19일 만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주유를 하려고 딱 보니까 기름값이 1,700원대가 됐더라고요. 지금 전국 평균 그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 무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703원으로 제가 봤거든요. 오피넷 기준 볼 때, 한 점심쯤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19일 전에는 얼마였죠? 1,630원인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게, 이게 이렇게 환율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름값 올라가게 되면 전방적으로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상추를 먹었는데 상추 가격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하우스 이제 상추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난방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서 기름값이 또 기름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들을 수입을 하고, 원자재 같은 것 거의 대부분 99%를 다 수입을 한 나라고, 우리나라 거의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아요. 왜냐면 다 수입을 하는데 육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배도 와야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들은 더 물가가 높아요. 왜냐면 자급자족을 하기에는 그 땅이 좀 좁기 때문에. 뭐 브라질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나라들은 다양한 기후대에서 그 영토가 이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석유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뭐 철강석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뭐 칠레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고 대부분 영세한 그런 1차, 2차 산업군들 이렇게 좀 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이창용 총재가 또 몇 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금리는 진짜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 근데
올해 우리나라 GDP 상승분이 0.7%뭐 이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내년은 2%까지 보는데, 물론 이것도 점점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GDP가 올라간다는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유발을 조금은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도 반도체 붐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거의 50분 넘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투자에 대해서 한번은 이렇게 곱씹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환절기에 건강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누카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마누카꿀 한번 구입을 해보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투자도 좋긴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독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대부분의 연세가 40세에서부터 60세 그 사이가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은데 달달한 꿀과 함께 이번 산타랠리가 있길 바라면서 달달하게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